라면이요? 꼴랑 그 애 하나 본다고 지금 유세 떨고 싶으세요? 저 아직 환자예요. 그런 사람한테 라면을 끓여서 대령하라? 어머니에게 신경 쓸 여력 없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마시고 애나 잘 봐주세요. 내가 너 우울증 방패 삼아서 우리 아들을 부려가며 편하게 살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니? 그런데 뭐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약 끊은 지 1년이 넘어가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여? 우리 엄마가 네 식모냐? 네 노예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내가 끝까지 져주니까 아주 우습게 알고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 들어? 빨리 사과 못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홍현숙 여사님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사님의 친구들이 이제 고생이 시작이라는 말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하던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생기면 시어머니 앞이라도 당장 아들과 갈라서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홍연숙 여사님은 그런 아들의 앞길을 망치는 부모는 되기 싫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참고 참아주었습니다. 정말로 참을 인자를 몇 번이나 속으로 되새겼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라고 바랐던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이 때문이라도 철이 들겠지 싶었던 며느리는 전보다 더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손주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예민함을 더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유독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사소한 일에도 전보다 더 예민하게 굴었고 태도는 전보다 더 까칠해졌습니다. 아무리 홍연숙 여사님이 며느리와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해도 며느리와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더 심한 것은 며느리의 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예민하고 화가 난다며 우리 아들을 저희 집으로 계속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며느리도 다른 집의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내 아들도 우리 집의 소중하고 귀하게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참아주기엔 너무 선이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는 홍연숙 여사님을 말렸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아무래도 내가 밖에서 일만 하고 육아는 도와주지도 못했으니 화낼 수밖에 없지. 넉넉한 살림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화내지 말고 엄마 며느리 좀 예쁘게 봐줘. 그래도 손주 낳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아줘요. 당사자인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홍연숙 여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대하는 며느리의 행동은 나날이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아기 기저귀를 가는데 아들이 물티슈 좀 늦게 가지고 왔다면서 우리 집으로 쫓아내지를 않았나.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좀 씻고 나오는 사이에 빨래가 개어져 있지 않다고 화를 내면서 쫓아내지를 않았나. 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지 않냐며 화를 내지를 않았나. 정말 아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했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유가 많았습니다. 심하게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오는 아들을 보고도 꾹 참으면서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홍연숙 여사님의 노력이 통했는지 며느리는 손주를 돌보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언행에서 이상함을 느낀 것은 손주가 조금씩 커 갈 때였습니다. 하루는 자리를 비운다는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를 보러 아들 집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손주에게 분유를 타고 있는데 탁자 위에 작은 쪽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 보란 듯이 말입니다. 홍현숙 여사님은 이게 뭔가 싶어서 쪽지를 떼서 살펴보았는데 아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제가 바빠서 집 청소를 못했으니 바닥 좀 닦아주시고요. 냉장고에 반찬 정리를 깔끔하게 못했으니 그것도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녁 8시 넘을 수도 있어서 남편 밥도 준비해주세요. 며느리가 남긴 쪽지에는 부탁이라는 단어나 요청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남긴 쪽지를 보니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이 애가 나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쯤으로 보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쪽지가 이날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사님이 며느리가 남긴 일을 하나라도 하지 않았거나 마무리가 허술하다 싶으면 살벌한 공기를 만들면서 홍현숙 여사님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사님이 시어머니고 이 집안의 어른인데 오히려 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슬리는 것은 그냥 바라만 봐도 예쁜 손주, 그 손주를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단점이 보이면 대뜸 우리 아들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못난 구석은 전부 우리 아들 때문이라면서요.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먹성이 좋아? 이러다가 돼지라도 되면 어쩌려고? 다른 집 애기들은 잠을 그렇게 많이 잔다는데 얘는 맨날 일어나서 놀아달라고나 하니 누굴 닮아서 놀기를 좋아하는지 딱 그 일을 빼닮았네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어머니 손주가 분유값으로 드는 게 얼만지 아세요? 카드 명세서의 분유값만 보더라도 앞이 캄캄해요. 나중엔 얼마나 힘들게 할까 걱정도 되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정말 징그럽게도 남편이랑 닮아서 정도 뚝 떨어질 정도라니까요. 아니, 내 배에서 왜 이런 애가 나왔는지. 한숨을 쉬면서 아들에 대한 험담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화는 뚜껑이 열릴 만큼 났지만 옛날과 다르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 생각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몸이 힘드니 자식을 예쁘게 볼 의욕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도 전부 사라졌던 것이겠죠. 홍현숙 여사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길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가만히 홍현숙 여사님의 넋소리를 들어주던 남편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이른 나이에 떠난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당장 힘들면 주변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참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다 보면 언젠간 당신 마음도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난 당신이 스트레스 받질 않길 원해. 알겠지?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당신 건강만 상하니까 내 걱정은 바로 당신이야. 홍현숙 여사님이 사람과의 관계나 힘든 일을 겪으면 항상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주었거든요. 참 고마운 남편이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여사님 곁을 떠난 남편이 오늘 같은 날은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아마 그날도 며느리와의 충돌이 있던 때였을 겁니다. 너무 우울한 마음에 오랜만에 남편을 찾기로 했죠. 오랜만에 찾은 남편의 납골당에는 이상한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남긴 메모인지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친구에게 진 빚을 갚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자족과 연락되시는 분은 꼭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가족 관계 되시는 분께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남편 친구라면서 꼭 연락을 달라는 메모에는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홍현숙 여사님은 납골당을 나와서 쪽지에 적힌 번호로 곧장 연락을 했습니다. 수화음이 몇 번이나 들렸을까요?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홍현숙 여사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지 싶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여러 번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홍현숙 여사님의 머리에는 남편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남편과도 둘도 없을 절친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홍현숙 여사님이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을 쉽게 떠올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홍현숙 여사님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남편과 매우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준 형편이 달라도 끝까지 남편을 믿어주면서 친하게 지냈던 남편. 남편은 지금도 종종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긴 듯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했죠. 그랬으니 그 친구는 홍현숙 여사님께도 고맙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 친구의 목소리니 홍현숙 여사님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좋더군요. 재수 씨 오랜만입니다. 이 친구가 이 세상에 없단 소리를 들은 게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제가 못해도 장례식은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연락도 쉽게 못했네요. 잘 지내셨죠? 사실 제가 지금 친구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무렵에 아팠거든요. 그때 하늘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게 운명일까요? 친구의 묘가 우리 아내 옆에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운명은 정말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간 제 부인이 친구와 잘 지내야 한다고 선물을 줬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남편의 친구는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랑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홍현숙 여사님이 가져다 둔 사진을 보게 되었고 자기 아내 옆에 있던 사람이 정말로 자신과 친했던 친구의 묘임을 알게 된 거죠. 그 뒤로는 홍현숙 여사님한테 연락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 친구의 이런 노력이 전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외로 나간 지 오래라 남편과는 드물게 연락만 나눴던 사이였거든요. 그런 사이였으니 홍현숙 여사님이야말로 남편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실은 그때 저도 연락만 닿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당신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마당에 제가 뭐라고 연락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당신이 소식을 듣고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남편이 뭐라고 지금 당장 들어와서 장례식에 오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이후에도 남편의 친구와는 옛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아마도 그때 불렀다 한들 재수씨 말처럼 시간 맞춰서 오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외국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일으키던 시기라 힘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아내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곤 했으니 저도 사실 아내가 죽고 이 친구도 쉽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섭섭하고 우울했는지 몰라요. 친구는 제가 사업으로 힘든 초기에 제게 돈을 빌려주기도 해서 꼭 갚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축의금이라는 걸 들었을 때는 재수씨 볼 면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돈에 대한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 말이에요. 친구의 투자 덕에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숙 여사님은 예전에 결혼하고 난 뒤에 정말 남편에게 화를 많이 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나 남편의 경우에는 평소 인덕이 많았기에 축의금이 적지 않게 모였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혼 때 그 돈을 살림에 보태면 그럭저럭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축의금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있어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여기서 실마리를 찾게 되니 그동안 남편에게 화를 냈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조금은 사정을 물어볼 것을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남편 생각에 젖어 허전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한 무거운 발걸음과 달리 집에서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밖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따박따박 돈만 잘 벌어왔어도 내가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겠어. 당신이 혼자서 벌어다 주는 그 돈, 내 마음에 절대 차지 않거든. 그 돈으로 어떻게 나랑 당신 자식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이 너무 적으니 내가 밖에서 일할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아들의 월급이 오늘 문제의 핵심이었는지 투덜대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홍현숙 여사님은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며느리에게 대꾸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그렇게 작게 벌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 다른 집 남편보다는 내 벌이가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당신이 집에서 육아한다면서 모두 전담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막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돈을 다 벌어온다고 쳐. 그러면 육아 전부 당신 혼자서 감당할 거야? 우리 엄마 손 빌리지 않고? 그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더 큰 소리 나오기 전에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것이 드물었기에 며느리도 조금은 놀란 듯 빠르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격해진 감정이 다 느껴지도록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현관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집에서 가만히 육아하면서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육아가 쉬워 보이면 당신이 알아서 하든가. 나는 자식이고 뭐고 모르겠으니까 당신 알아서 다 하라고. 그 다음에는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연숙 여사님은 밖에서 듣다가 참지 못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아들과 며느리도 갑자기 등장한 여사님의 모습에 놀란 듯 둘이서 현관으로 들어온 홍연숙 여사님을 보고는 벙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자기 아내한테 아무리 그래도 큰 목소리 내는 거 아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참고 잘 타일러서 말을 해야지. 그리고 며느라가 너도 잘한 건 없어.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남자한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건 너도 잘못했다.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홍연숙 여사님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편을 들게 되면 어느 한쪽은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빠르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이가 자식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요. 나는 이 집안에 손주 낳으면서 산후 우울증도 생겨서 너무나 슬프고 힘든데 그런 내 편엔 아무도 없네요. 제가 그냥 이대로 팍 죽어버려야 속이 시원하시죠? 아니다, 며느라. 내가 지금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예민한 것 같구나. 우리 모두 내 편이 될 거야. 네, 알았어요. 그냥 제가 이 집에서 나갑니다. 나가요. 산후 우울증을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나가야 된다고 현관을 열고 정말 달려나가려는 며느리를 급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달래면서 일단 진정을 시켰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며느리의 말에 홍연숙 여사님은 갑자기 며느리가 짠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달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여사님은 방에 박혀서 나오지 않는 며느리는 놔두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 일자리가 영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더구나. 네가 아무래도 돈은 좀 벌지만 계약직으로 항상 일을 하니 많이 불안했던 모양이야. 내가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한테는 안정적이고 수익도 좋은 직장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에게 연락해보마.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기다려봐라. 홍연숙 여사님은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일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기술자로 있지만 대부분이 계약직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이 받고 있었지만 매번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아들이었기에 며느리가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막 출산하고 산후 우울증을 불렀을 테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아마도 불같이 예민해진 며느리의 빨간 속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홍현숙 여사님의 말에 동의하는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홍현숙 여사님은 면이 상하더라도 남편의 친구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들의 일자리를 하나 찾고 싶어서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워낙 이 바닥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기도 해서 최근 집에서 트러블이 있던 모양이에요. 염치불구하고 아들이 일할 자리 하나 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홍현숙 여사님의 목소리는 어느덧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도 이러한 심정을 느꼈는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재수 씨가 말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죠. 저희가 또 아드님이 하는 일이랑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제가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드님 이력서를 제가 드린 명함에 있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홍현숙 여사님은 남편에게 받은 빚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에게 줄 월급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여사님은 이런 소식을 아들에게 얼른 알렸습니다. 그래도 혹여 아들의 자존심이 다칠까 염려가 돼서 남몰래 조심스레 부탁한 사실은 쏙 빼고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줘서 너무 고맙다며 여사님의 손을 아래 위로 열심히 흔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곤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며느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나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연봉도 지금 2배로 올려주는 일자리 구했어. 이제 당신이 힘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우울증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언제든지 치료받으러 가. 앞으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뭐든지 다 챙겨줄게. 신이 난 듯이 안에서 설명하는 아들의 모습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불안은 잘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여사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다행히 점차 활력도 찾아갔고 평소에 의욕 없이 지내던 모습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며느리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했지만 차츰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정신과에 보내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홍현숙 여사님은 며느리의 상태가 걱정스러웠기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많이 나아졌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우울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감정이 올라와서 사람을 해칠지 모르니까 네가 버는 월급은 전부 아끼지 말고 며느리를 위해서 쓰렴. 혹시라도 모자라면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니? 그러니 넌 우선은 며느리를 1순위로 생각하고 살아. 아들은 처음에는 여사님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갑자기 지출도 늘어나고 육아에는 가면 갈수록 많은 돈이 들기 시작했으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홍현숙 여사님은 아들을 직장에 보내놓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내 속에 무언가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되로 주려다가 혹시 말로 받은 격은 아니었을까.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괜한 일을 한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어 용기를 내서 남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지요? 제가 아들에게 듣기로는 연봉이 너무 큰 액수던데 우리 아들이 능력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받기에는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해서요. 걱정하는 내색이 역력한 여사님의 목소리에
남편의 친구는 껄껄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재수 씨 덕에 제가 좋은 직원을 얻었는 거요. 재수 씨랑 제 친구가 얼마나 자식 농사를 잘했으면 아들이 정말 참하던데요. 일도 정말 잘하고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일을 잘하는 친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오히려 제가 더 고맙죠. 좋은 직원을 얻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남편의 친구의 말을 듣고 홍현숙 여사님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홍현숙 여사님은 아들이 회사에서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남편의 친구를 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내 남편의 친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 사실 부탁이 있는데 지금 시간 좀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갑자기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니 조금 걱정이 되어 초조하게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재수 씨가 제 친구 녀석을 만나기 전에 은행을 다니셨잖아요. 그때 회계 자격증도 따셨고요. 그래서 그 경력을 살려서 저희 회계팀에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아드님에게 들으니 손주가 이제 유치원에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제가 친구한테 빚진 것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갚아야죠. 정말로 뜻밖의 제안이라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미 남편 친구에게 손주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놓았는지 남편 친구는 손주가 유치원을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홍연숙 여사님은 남편이 남겨준 돈도 있고 해서 도움을 조금 주고 있었지만 그 일을 남편의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기도 하고 노후를 위해서 조금 돈을 벌어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이렇게 계속 도움을 받기에는 염치가 없다는 기분이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끈질기게 연락이 와서 자꾸 회계팀에서 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저도 근거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가 그 증인이고요. 예전에 그 녀석이 제게 자랑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쉽게 남한테 돈을 맡기거나 하는 애가 아닌데 결혼하자마자 전부 재수 씨가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요. 그 녀석 성격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 씨에 대한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인맥으로 사람 쉽게 쓰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아드님 이력서도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맞는 자리에 배치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같이 일하시죠. 정말 단호한 태도로 말을 하는데 이쯤 되면 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홍연숙 여사님은 마음을 돌려서 한번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출근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며느리의 병원비와 손주의 간식비 정도는 아들에게 보태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홍연숙 여사님은 이 일을 일단 아들에게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는 며느리에게 여사님이 일을 다닌다는 말을 해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늘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사님이 일을 나가기 시작했으니 손주를 봐주는 시간은 주말 빼고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 며느리도 조금은 편하게 손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모성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평일에 월차를 쓰고 아들의 집에서 손주를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홍연숙 여사님은 손주를 위해 시간을 뺀 만큼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주를
여사님 혼자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인데 며느리는 내내 누워서 뒹굴기만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다리를 긁고 마치 백수 같은 행동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했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하던 일을 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여사님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여사님은 아들의 인기척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행각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니 갑자기 물을 달라면서 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해서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아들의 모습은 아무리 우울증으로 맘고생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리모컨이 조금만 멀리 있으면 리모컨 하고 발로 건드리며 가져다 달라고 하고 심지어 졸리니까 불 좀 꺼 달라고 칭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여사님은 아들을 괜히 낳았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산후 우울증이 나아지기를 바랐던 것이지 이렇게까지 되바라진 행동을 하길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래도 어떻게 참고 넘어갔지만 여사님이 참다 터져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밥 시간을 놓쳐서 며느리에게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고 부탁했던 날이었습니다. 라면이요? 꼴랑 그 애 하나 본다고 지금 유세 떨고 싶으세요? 남편이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잘 보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픈 사람부터 배려하셔야죠. 저 아직 환자예요. 그런 사람한테 라면을 끓여서 대령하라? 어머니에게 신경 쓸 여력 없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마시고 애나 잘 봐주세요.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여사님은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사님은 단전에 서 있는 힘껏 끌어모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 우울증 방패 삼아서 우리 아들을 부려가며 편하게 살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니? 저번에 네가 하는 행색을 보고도 내가 한 번은 참아 넘어갔다. 요즘은 아내한테 잘하는 아들이 사랑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말이다. 그런데 뭐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약 끊은 지 1년이 넘어가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여? 이렇게 자기 자식을 봐주고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는 못 할 망정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고 큰 소리를 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들어와서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여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큰 소리는 되려 여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나갔으니 말입니다. 여사님은 혹시나 아들이 사고라도 칠까 싶어서 얼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던 아들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네 식모냐? 네 노예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내가 끝까지 져주니까 아주 우습게 알고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 들어? 빨리 사과 못해? 그렇게 무서운 아들의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하염없이 사과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며느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사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놀라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환자 행세를 하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아. 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대하면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애를 내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냐고? 난 절대 사과 못해. 아니, 안 해. 며느리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를 놓고 지갑에서 명함을 찾아서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잘 보라면서 며느리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곤 아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 회사에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는 건 꿈도 못 꿨을 일이야.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우리 엄마가 아니면 네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먹고 쓰고 노는 돈, 그 돈은 한 푼도 없던 돈이라고. 넌 도대체 엄마가 될 생각은 있니? 애는 항상 뒷전으로 두고 놀고 먹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평생 자빠져 쉬게 해줄게. 어느 때보다 강한 태도로 나가는 아들의 모습에 홍현숙 여사님과 며느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갑자기 관자놀이를 쓱 만지더니 여사님의 품에 있던 아이를 쏙 빼들고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랑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그렇게 밖에서 돈 벌 때 우리 둘이서 이 공간에서 뭐 하고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그게 큰 소리 칠 일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픈 나와 이 작은 애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주 모성애 가득한 엄마인 척 가증스럽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들도 여사님도 지칠 대로 지쳐서 속아줄 기력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이날 이후로 며느리와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여사님은 옆에서 그래도 잘 타일러서 살아보라 말했지만 아들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양육권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알아봤습니다. 아들은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나 절대 우리 아들 안 줘. 그 여자한테는 절대 못 넘겨. 아들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다니자 이 일이 남편의 친구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유능한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었습니다. 여사님은 한사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내막도 언급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니 일이 슬슬 풀렸습니다. 정말 유능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증거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는 아이를 방치하고 누워만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그저 TV를 보며 깔깔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며 아이 쪽을 향해 크게 소리치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런 장면을 수시로 봤던 걸까요? 아들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 CCTV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들은 덤덤했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에 대한 생각을 모두 정리한 듯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자신이 키워야 한다며 변호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어필했습니다. 변호사는 주변의 증언도 필요하다고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지 물었고 여사님은 며느리가 단 한 번도 손주를 데리러 가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니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유치원에 데리러 온 적이 없다고 주변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단독 양육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처럼 평생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예전과는 달리 너무 행복한 얼굴로 손주와 지내고 있습니다. 여사님도 물론 손주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 다 일을 여전히 하고 있기에 많은 시간을 손주와 보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남편 친구가 우리 가족을 배려해 여사님의 근무 시간을 조금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오고 난 뒤의 시간은 전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들과 여사님은 새로운 다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운 사실 중 하나는 무작정 참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가 좀 더 크면 진짜 가족은 아픔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이겨내는 사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손주에게 며느리가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가 홍현숙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못된 며느리를 잘 끊어낸 가족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